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징역 공제되고 네. 뭐 혼인이나 이제 출산하면 또 1억 추가 징역 공제가 되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이제 부모님한테 받아야 된다. 네. 차용증을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네. 합법이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이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매월 한 50만 원 이상 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잘 모르실 텐데 2억을 돈을 빌리고 그 매월 50만 원씩 네. 10년 동안 6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뒤면 1억 4천만 원이 남잖아요. 네. 이때 1억 4천만 원을 다 안 갚아도 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공창규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 의무가 그러면 같이 살면요? 예를 들어 노부모 봉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가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같이 살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3대가 같이 살아요. 막 네. 이런 경우들에도 전혀 여지는 없는 건가요? 손자나 손녀한테 뭔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그렇죠. 이게 뭐 같이 산다는 게 우리가 그 부양 의무라는 게 같이 산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요. 네. 예, 뭐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야 부양 의무가 생기는 거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부양 의무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제가 네.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손자 손녀는 있는데 아들은 뭐 무직이다. 그러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부양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본인은 무직이라서 내가 이제 자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못 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좀 상식선에서. 그렇죠. 상식선에서. 거기다가 또 이번에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 기술 이렇게 또 책도 쓰셨는데 네네네. 국세청 모르게 상속 증여를 할 수가 있나요? 이제 국세청이 모른다기보다는 네. 어떤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좀 잘 모르는 그런 아직 시중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잘 모르는 방법들이 있다. 그 정도 뉘앙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책으로 이제 앞으로 국세청이 알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알게 된다고 해서 뭐 네. 과세를 뭐 국세청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이게 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법 당연히 다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내용이죠. 제가 여기 뭐 탈세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다 이제 합법적인 내용이고,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절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그 중에서도 어쨌든 자녀한테 세금을 안 떼이고 뭔가 준다 이런 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아마 뭐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 할 수만 있다면 뭐 절세하는 게 좋은 거니까 네네. 뭐 현금 줄 때도 이런 문제 없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징여공제는 다들 아실 건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징여공제되고 네. 뭐 혼인이나 이제 출산하면 또 1억 추가 징여공제가 되죠. 뭐 네. 이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이제 부모님한테 받아야 된다. 네. 이때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걸로 이제 차용증을 쓰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이제 이미 워낙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이건 한데 여전히 합법인 거죠? 당연히 합법이죠. 당연히 네. 합법이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네. 이자 없이 무이자로 이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궁금한 게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빌려줘도 되는 거죠? 아들이 당연하죠. 똑같이. 예. 이거 상속세 절세 때문에 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2억 정도까지는 뭐 이자 지급하거나 뭐 아니면 네. 이자를 뭐 지급을 못해도 상관은 없는. 이자는 지급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자를 지급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네. 이자 소득이잖아요. 이자 소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자 소득세가 27.5%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년간 이렇게 이자 지급하다가 이 이자 소득세가 징여세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 봤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징여 받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용증을 이제 활용하실 때는 무이자 이 선에서 무이자가 가능한 2억 1,700만 원 선에서 차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이자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또 어쨌든 간에 국세청에서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징여 아니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를 하려면은 매월 한 50만 원 이상 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돈을 갚아 나가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보여주면 되고, 이거는 또 잘 모르실 텐데, 그 차용을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요, 내가. 2억을 돈을 빌리고, 이제 매월 50만 원씩 네. 10년 동안
6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뒤면 1억 4천만 원이 남잖아요. 네. 10년 이제 내가 이제 10년 만기로 빌렸다 치고 그럼 10년 뒤에 1억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네. 이때 1억 4천만 원을 다 안 갚아도 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2억 5천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럼 5천만 원 일단 징여 받을 거 아니에요. 징여 공제 되니까. 그럼 2억만 돈을 빌리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2억을 10년 만기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차용 기간은 10년으로 해서 네. 돈을 빌린 다음에 그럼 10년 만기가 됐어요. 내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6천만 원 원금 분할해서 상환했습니다. 네. 그럼 1억 4천만 원이 남죠. 1억 4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네. 10년 뒤에 징여 공제가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5천을 받죠. 그때 5천만 원보다 더 인상되겠죠. 지금 5천만 원인데 네. 10년 뒤에는 최소 1억으로 인상될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겠죠. 이거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뭐 지금 또 이 5천만 원이 2014년에 징역 공제된 그 내용이 똑같은 그대로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년 뒤에도 5천만 원이면 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 들고 일어서야죠. 그러면. 그렇죠. 뭐 물가가 올라간 게 얼만데. 그 말도 안 되는 한 거죠. 2배는 올라가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1억은 될 거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1억 4천 내가 갚아야 될 돈 중에 1억을 또 받고. 1억을 빼고 4천만 원만 갚으셔도 된다. 아. 이게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 미리 받은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 내가 이제 공제를 미리 받은 거네. 10년 뒤에 받을 징역 공제를 미리 땡겨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무이자 차용증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차용증을 많이 활용하시면 징여세 절세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방금 전에 1억을 공제를 또 했어요. 그리고 4천만 원만 상환을 하고 다시 또 2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차용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계속 받는 거네요? 그렇게 어찌 또 보면. 차용을 하시고 또 갚고 또 공제를 받고 그런 식으로 더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대출이라고는 돼 있지만 차용증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선증여를 하는 세금 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현금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징여세 신고를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또 어느 정도는 좀 징여세를 좀 내고 하셔야 이 징여세 신고된 게 또 자금 출처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하실 수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좀 징여세 신고를 좀 우리가 좀 그 착실하게 네. 좀 성실하게 징여세 신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거 가시는 것도 막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카드도 쓰지만 한 200만 원 정도는 그냥 현금을 써.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뭐 예. 돌아다니면서 현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생활비처럼 쓰신 거예요. 200만 원 정도는 만약에 빼서. 근데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럼 이제 국세청이 봤을 때, 이 현금 어디 갔냐? 200만 원씩 어디 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 돌아가신 분은 나 진짜 시장 가서 그냥 썼는데 아니면 뭐 누구 뭐 용돈도 주고 뭐 친구들도 뭐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이거 소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으면. 네. 그럼 이게 다 증여로 보는 건가요? 징여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네. 그다음에 2년 내에 5억 이상의 어떤 불분명한 그 이체나 그 현금 출금이 있다면은 네. 이걸 일단 상속인이 가져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억울하면 상속인이 안 가져간 거 입증해라. 근데 아버지가 그냥 몰래 그렇게 하신 걸로 어떻게 해? 그 입증 못하면은 그냥 상속인이 상속 받은 거다. 아니, 아버지가 뭐 대구에 사시는데 그냥 네. 매달 200씩 쓰신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매달 200 정도면은 안 걸리니까. 한해 안 걸리죠. 1년 내에 아. 2억 이걸 초과해야 되고 2년 내에 5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재산이 좀 있으셔서 2천씩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막 그래서 막 골프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이 뭐 은행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그냥 갑자기 이제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현금 인출해서 어디 나만 아는 곳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황당하죠. 이거 근데 이거는 아들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입증을 못하면 이건 이제 그냥 국세청의 상속인이 가져간 걸로 간주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되네요. 내야 될 수 있어요. 드문 경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네. 뭐 이렇게 그 부모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아직 그 정신이 괜찮으실 때 네. 미리 한번 이런 걸 봐야 돼요. 정산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모님 계좌 내역 보고 아. 이게 이 사람한테 계좌 이체한 거 이거 뭐냐. 집에서 자체적으로 좀 세무조사를 한 번씩.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 이거. 그게 이제 입증을 못하면 우리가 가져간 걸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설날 때 한 번씩 네. 계좌를 좀. 그렇죠. 봐야 자녀들이 정기 세무조사.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최대한 현금을 안 쓰셔야겠네요. 뭐 계좌를 뺀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더 좋겠죠. 그냥 카드 쓰시거나 그런 네, 것들이 괜히 또 자녀한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큰 돈 빼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면 2억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년 내 2억. 네네. 그러면 2억 이하인 돈을 현금을 빼시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계좌이체 포함인데요. 네. 계좌이체 포함해서 이제 계좌이체랑 인출된 게 1년 내 2억 이하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소명 의무가 국세청한테 있어요. 아. 국세청이 먼저 이걸 상속인이 가져갔다고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세금 얘기를 하는 방송이니까 뭐 이게 네. 뭐 불효나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 이제 예감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몇 달 뒤에 이제 더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까 2억까지는 뭐 이렇게 소명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 네네네. 뭐 1억 5천, 1억 8천 정도를 뭐 현금을 만약에 빼신 거야. 뭐 어떻게 네네. 빼셔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그냥 자식한테 줘버리고 네네. 나는 이제 딱 이제 돌아가시면 네. 이거는 국세청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딱 그 2억 이하라고 만약에 치면은 이게 설령 그 우리가 정황상 이건 네. 상속인이 인출한 거라고 너무 의심이 되지만 네. 일단은 이제 그 상황 자체에서는 이제 바로 과세는 못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그럼 봅니다, 한번. 네. 그래 좋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놔뒀다가 이제 차후에 상속인 계좌를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거 현금이 대량 입금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이제 1억 9천만 원 입금된 게 있다. 어. 그러면 이 인출된 게 상속인이 가져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사실은. 네. 이것을 피하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현금 쓰고 이렇게 사시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를 뭐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뭔가 뭘 산다든지 하는 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는 한 뭐 2억 정도까지는 뭐 어쨌든 국세청에게 네네. 소명 의무가 있다. 네, 이해하면. 2년 내에 5억이에요. 네, 1년 내 2억, 2년 내 5억. 그리고 2년이 지나간 건들은 이제 금액 상관없이 일단 이제 국세청에게 먼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12월 초에 네. 2억을 뽑으시고 네네. 1월 초에 또 2억을 뽑으시고 네. 3월에 돌아가시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1년 내에. 그런 건 1년 내군요. 1년 내죠. 예. 그 기간으로부터 1년 내니까 그거는 네. 이제 해당이 되겠죠.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뭔가 좀 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너무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뭔가 그 네. 절세나 탈세를 한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돌아가시기 임종 꼭 직전에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이신 거예요. 네. 공무원이면 이제 뭐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거 연금 같은 걸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제회 이 우리가 그 관리되고 있는 이런 예금들을 전부 다 빼셔서 은행에다가 다시 맡기셔야 돼요. 이 왜 그러냐? 안 넣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제회에 있는 이런 예탁금 같은 것들은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됩니다.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모님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면은 2억 한도로 해서 우리가 그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그 예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상속 그 금융재산 공제 2억 해줘요. 그러니까 2억을 빼준다는 거죠. 상속 재산에서. 네. 절세 효과가 크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그 돈 10억이 이 뭐 행정 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에 예탁이 돼 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금융재산으로 보지를 않아요. 금융재산 아니에요, 이게? 그 금융재산이 관리하는 그런 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회에 있는 건 무조건 다 꺼내야 된다. 그렇죠. 이걸
하루 전에만 이렇게 꺼내서 예금으로 바꾸시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받을 수 있고 이거 모르고 있으면 2억 못 받는 거예요. 최대 2억인 거죠. 최대 2억. 20%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현금을 10억을 가지고 있으시면 2억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를 바꾸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그 공제회에 있는 그 예탁금을 무조건 은행으로 돌리셔야 된다. 근데 이 상속세가 원래도 다른 것들도 이제 기본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 추가로 지금 2억이 더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예, 그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네. 별도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게 예감이 되시면은 최대한 그러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찰 말고 그렇죠. 네. 그 그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 예, 네. 그런 것들로 갖고 계시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몇 년 전에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증여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안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곧 얼마 이제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럼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나오면 몇 년 전에 계좌이체 내역이 이게 밝혀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산세 엄청나게 네.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네. 내가 이 증여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을 네.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아, 따져보고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순수하게 얼마를 받았는데 이 증여 신고 안 한 금액이 네.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부모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부모님 계좌로 이걸 다시 돌려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상속세는 더 내야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증여에 대한 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산세가 아까 상당했잖아요. 네.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네. 10년치 계좌를 다 오픈을 해가지고 네네. 그 내용을 보다가 이제 나한테 보낸 거 있으면 다 더해서 소명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계산해서 뭐 3억 이러면 그냥 뭐 3억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이에 뭐 발생한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해 주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한 뭐 증여세라는 걸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실무적으로 네. 나랑 이제 부모님이 서로 이제 막 주고받은 게 많잖아요. 이것을 다 증여로 보는 건 아니고 순액만 계산해서 이렇게 상속세 어차피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 이체한 게 5억이고 네.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10억이면은 네. 10억에서 5억 빼고 5억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한테 빨리 돌려드리면은 이제 증여세 그 증여세에 대한 그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일단. 아, 근데 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뭐 기본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재산 뭐 10억 정도 되시면 뭐 상속세 뭐 걱정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증여는 별개로 치는 거죠? 뭐 상속세가 안 나오는 구간이어도 그냥 증여를 부과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증여는 별개죠. 상속세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내는 거고 네. 내가 이제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건 이거는 상속하고 상관없이 증여세예요. 일단 일단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얹어서 이제 상속세랑 같이 이제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지. 네. 결국에는 이 내가 과거에 받은 이체액을 그 들키면은 네. 설령 상속세는 안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증여세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이 과거에 받았던 돈을 부모님한테 네. 돌려드렸으면 이 상속세도 안 나오고 증여세도 안 냈을 텐데.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뭐 몇 억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당연히 잘못하면? 당연히 몇 억이 차이가 나죠. 예, 억울하게 내가 그냥 이 돈 돌려드리고 상속 받았으면 상속세 안 낼 걸. 네. 이걸 몰랐다면 증여세 내야 되고 과거에 신고 안 한 거 가산세 다 내야 되고.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와, 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몰랐다가 뭐 증여했다고 우리 증여세가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2, 3억 10년치 모으면 뭐 2, 3억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서 뭐 한 1, 2억씩 막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은 야,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신 것만큼이라도 네. 부모님한테 더 받은 금액을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돌려드리는 게 좋다는 거죠. 최대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그 좀 계좌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네, 근데 어느 정도.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걸 용납을 할까요? 아빠 나 계좌 좀 줘봐. 이렇게. 아,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건 본인 계좌에도 있을 거니까. 아. 내가 이제 부모님하고 거래 내역은 내 계좌에도 남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해도 그런 할 수, 거라도. 계산할 수 있죠. 네. 그 아빠가 갑자기 뭐 가만히 계시는데 뭐 한 1억, 2억을 갑자기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받았던 돈을 정산시키는 거죠. 네.